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바닷물을 끌어 쓰는 육상 양식장과 횟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안 죽으면 단타작하면 다행이다 싶죠. 약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10,000마리 들어오면 5,000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반 정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광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사로 양식업계에 수백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광어의 1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광어에서 쿠도와충이란 기생충이 검출되었다며 검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도화충은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란 어류에 감염되는지조차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인가 일본에서 한국산 광어, 그러니까 한국에 수입한 광어를 먹고 몇 시간 내에 그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에 기생충으로 인한 식중독까지 지금 우리나라 광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표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제주도. 우리나라 광어의 50% 이상이 바로 이 제주도에서 양식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광어의 80%를 생산하는 광어 양식 종주국입니다. 과거 광어 양식 기술을 일본에서 전수받기는 했지만 나날이 양식 기술이 발전해 이제 대한민국 광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광어의 어떤 그 최적 수온을 유지하는 게 제주도가 가장 다른 지역보다 유리합니다. 제주도는 또 천연의 어떤 지하 해수 자원이 있습니다. 지하 해수라는 거는 한 50m 정도 이렇게 시추해서 들어가면은 연중 수온이 한 16도에서 한 18도 정도 되는 지하 해수가 무진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해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광어의 어떤 최적 수온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가장 제주도에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최적 수온에서 자라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광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광어는 육식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해초가 아닌 작은 물고기들을 좋아하고요. 바닥에 가라앉아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광어가 늘어나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은 어떠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 들어오는 물은 사육수라고 그럽니다. 이 물은 바닷물을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로 보면 이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서 물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수위는 항상 유지되면서 들어오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소 농도가 항상 유지가 돼 갖고 고기가 이제 성장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거는 전기세가 몇 프로, 한 5%만 올라도 우리 양식 어가에는 이제 아주 타격이 많습니다. 이곳은 양식장에 있는 광어들이 먹는 생사료, 모이스트 펠렛, 일명 MP라고 불리는 사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사료는 종류가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참치 부산물로 만든 민찌라는 겁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깡치라 그러는데 그 조기, 그 외에 그 잡어들이 섞인 이 잡어입니다. 이거는 청어입니다. 청어는 기름기가 지방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갖고 고기가 겨울철에 그 살을 찌우는 데는 좀 좋아 갖고 이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째 주면 광어들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작게 분쇄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 양식장 주인마다 질병을 막기 위해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첨가물들인데요. 이거는 영양제하고 소화제, 비타민제, 그리고 우리가 따로 실질적으로 만든 이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예, 이거는 우리 그래서 이거 소화에 도움도 되고
천여 평이 되는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매일 만들어 먹이는 사료만 하루에 2톤 정도 들어갑니다. 안에 이렇게 생선이 살이 그대로 보이네요. 예, 이게 저쪽에서 이제 분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주 그 세밀하게 가루같이 분쇄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좋게만 분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살이 그냥 덩어리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잘 갈아져서 또 가루같이 이렇게 웅짝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식장 물 갈아주랴 사료 만들랴 이래저래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가장 힘든 건 광어의 질병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뭐 생존 같아요. 한 뭐 80% 생존하다가 이제 뭐 70%, 60%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원래 한 10월, 11월경에 그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근데 원인은 있겠죠. 근데 그게 규명하지 못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뭐 한 10%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광어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걸까요? 광어는 한 마리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수조 안에 있는 광어가 전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광어를 먹고 쿠드와 기생충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광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어를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사실 쿠도와 충은 광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에도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양이 적고 영향이 미미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쿠도와는 지금 이제야 좀 벌거졌지만 전에도 있었고 뭐 계속 광어에는 있었던 그런 그 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비자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게 충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요. 위생상의 문제, 특히 뭐 이게 여름철 고수온기에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이게 위생적으로 그 관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불식시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게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상당히 어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양화장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만큼 바다 환경이 깨끗했었거든요. 양식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폐사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식장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 해역, 연안 해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금으로 끌어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로 있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그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가장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첫 번째가 가장 뭐냐라고 봤을 때 사료를 바꾸는 게 가장 그 우선적으로 어병을 줄이고 사료를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광어의 질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광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사료, 즉 NP사료는 물속에 잘 가라앉아 3단 거름망으로 여과시켜 배출시킨다 하더라도 주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다시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양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오염될 경우 원인 모를 질병이 순식간에 주변 양식장에 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NP사료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NP 사료는 그 바다에 있는 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 가루 사료하고 섞여서 이렇게 어류한테 주는 사료를 말하고 EP 사료는 어분을 가지고 성형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개한테 주는 사료처럼 그렇게 마른 사료로 주는 거를 EP 사료라고 합니다. 그 NP 사료를 쓸 때보다 EP 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 그 어병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면 어병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 그 생사료에서 유발되는 이제 그 세균이 있습니다. 뭐 병이 연쇄구균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연쇄구균병은 세균성 질병으로 여름철 수온이 올라갈 경우
어류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생사료를 먹일 경우 부스런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생사료는 어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해안의 어린 치어들까지 잡아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어족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르웨이 등 해양수산 선진국에서는 물고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직접 배합해서 물에 뜨게 만든 배합사료, 즉 이피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 단계로 이피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이 3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사료값 지원 정책을 펼치며 이피사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피사료는 사료가 물에 뜨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넙치가 완전히 다 먹어낼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뭐 물에 녹아 나가는 영양소도 거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양어장에서 넙치를 키울 때 NP 사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NP 사료라 하면 그 물고기를 그냥 단순하게 갈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허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녹으면서도 많이 허실이 생기고요. 이렇게 허실이 생기면은 허실 생긴 부분의 영양원들이 앞바다로 이제 내려가서 바다를 부영양화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제 친환경 사료인 E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와 생사료인 N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E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를 떠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생사료인 NP 사료를 쓰는 양식장의 배출수를 떠보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NP 사료 양식장 주변의 배출수가 좀 더 뿌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과기를 이용해 부유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친환경 EP 사료와 생사료인 NP 사료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10분) 후 NP 사료가 물에 부풀었습니다. 양식장 환경과 비슷하게 물을 흔들어주자 부유물질들이 바닥까지 가득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친환경 EP 사료는 시간이 흘러도 물에 퍼지지 않아 비교적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터에 걸러져 나온 부유물질의 양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EP 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식하는 그런 어장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광어 양식만 10년 넘게 해온 고철윤 씨. 5년 전부터 친환경 EP 사료로 바꾼 뒤 양식장 물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양식장 주인들 사이에선 광어가 육식 어종이다 보니 배합 사료보다 생사료를 잘 먹고 더 잘 자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EP 사료를 줘보니까 광어도 잘 먹고 물도 깨끗해져 유지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NP 사료를 일단은 물이 많이 지저분했었는데요. EP 사료를 일단은 물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료를 바꾼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양식 관행 자체를 바꾸는 일이고 광어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사료 먹은 광어에 살이 더 많다고 생사료 먹은 광어를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판로가 불투명해지니 양식업자 입장에서도 생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친환경 EP 사료로 전환한 신동호 씨. 이미 선진국형 양식을 하는 유럽에서도 그와 같이 EP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바다 환경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도 어차피 우리 후세대들, 2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1세대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고생을 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들, 때론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어디서 무얼 먹고 자란 광어인지 알 수 없으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회는 가격보다 신선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가격에 휩쓸려서 사게 되면은 진짜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정말 중요해요. 회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진짜 좋아해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싼 걸 찾으시는 분들은 뭐 싼 걸 드셔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싼 거보다는 좋은 거 싸게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기가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요. 뭐 살 두께라든지 소리나 입이 뭐 많이 안 까져야 되죠. 윤기가 아주 자르르 흐르죠. 이제 보시면 이게 지느러미 부분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려면 일단은 원 재료가 살이 많이 쪄야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살 두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이제 그만큼 회를 잘 떠야겠죠. 회를 잘 떠야 이 이제 지느러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드시면 뭐 맛있게 드시는 게 아닐까. 양과 질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면 그게 뭐 9,900원, 뭐 9,000원, 뭐 900원짜리라도 보면 상관 안 해요. 왜? 음식을 제대로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인들 말만 믿고 이게 국내산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거는 상인들이 여기서 잡았다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이 있죠.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믿고 사야죠. 여러분은 광어를 고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란 광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면 광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료 먹고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음식점 앞, 뜰채로 떠서 수조에 옮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생새우입니다. 새우는 가을이 제철이고 겨울엔 새우 양식을 할 수 없어 생새우를 겨울에 본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요. 뭐예요? 새우예요. 새우예요, 이게요? 이 한겨울에 먹을만 해요? 네? 진짜로? 먹어봐라, 이거. 난 먹을 수 있어. 쟤 진짜 진짜로? 살아있는 새우 처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 저도. 네.
태어나서.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네. 만약 이걸 또 저거잖아요. 저거 새우구이처럼이잖아요. 소금 넣게 새우 대하구이처럼 이렇게 먹으면은 내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한겨울에 보는 수박만큼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겨울의 생새우. 이 새우들은 보통 일반 새우가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성공한 최첨단 친환경 기술 바이오플락을 이용해 양식한 새우였습니다. 자, 여기가 새우 바이오플락 그 데모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죠. 양식장 안의 물들은 진한 황갈색을 띠고 있어 언뜻 보기엔 상당히 탁해 보였는데요. 여기 물 보이시죠? 물이 굉장히 더럽게 보이는데 실제로 수질 측면에서는 거의 1급수에 가까운 물입니다. 2급수요? 1급수요. 1급수요? 예. 여기에 특히 암모니아라든가 그런 독성의 물질 같은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물, 이 사육수를 지금 이러한 상태로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이오플락은 1990년대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친환경 양식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물속의 노폐물들을 새우의 먹이로 전환시킵니다. 미생물들이 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늘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새우 양식뿐만 아니고 양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소화합물입니다. 암모니아의 배출입니다. 근데 암모니아를 제거를 시키려고 하면 이거 사육수를 많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교환한다는 것이죠. 근데 물을 교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납니다. 첫 번째가 환경 오염 부분, 또 질병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근데 2000년 중반 정도 들어오면서 흰반년병이라는 아주 급속한 그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한국 새우 양식이 거의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상태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3년에 바이오플락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바이오플락 기술은 물을 갈지 않고 방역이 철저하게 잘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외부 질병으로부터 안전성이 높고 또 바이오플락을 먹은 새우들이 면역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 속도라든가 건강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질병에 대한 내성도 높아집니다. 바이오플락 기술로 키운 새우들의 면역력을 조사해봤는데요. 일반 해수에서 자란 새우보다 면역력이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플락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 연구소를 찾는 발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새우 양식은 매년 발병하다시피 하는 흰점 바이러스 때문에 반 이상의 새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질병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균들이 바로 질화세균이라고 해서 이런 독성인 물질들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해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을 교환을 해줌으로써 굳이 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세균의 역할만으로 독성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바이오플락 기술로 양식한 새우들은 다른 양식장 새우들이 흰점 바이러스로 집단 폐사할 때에도 질병에 전혀 걸리지 않아 일반 새우에 비해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다른 종들의 바이오플락을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것이 뱀장어, 그리고 동자개, 또 담수 새우, 또 미꾸라지, 잉어류 이러한 어종들이 대개가 개발이 됐고 성공적으로 지금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만이 아니라 벌써 어떻게 실용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새우만 따지면 대규모로 하는 데가 5군데가 있고 그 이에 광어라든가 우럭,
뭐 이런 정도는 앞으로도 개발을 해야 할 지금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바이오플락 기술로 새우를 상업적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한 한 양식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해 저희가 이제 입식을 예정하는 게 있고 작년 겨울에 11월 말쯤에 넣은 게 있어요. 작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부터 연중 파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작년 5월부터 계속 매달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도 팔고 올해 뭐 1월 달에도 팔고 2월 달에 팔고 앞으로 쭉 1년 내내 팔려고 하는 거죠. 일반 양식장에서 새우를 기르고 있는 전만덕 씨. 겨울에도 생새우를 내놓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흙탕물 같은 사육수며 아직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새우는 또 어찌나 건강한지 금방이라도 통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색깔이랑 노지에서 나온 거랑 좀 어때요? 뽀얀이 좋네요. 여기 큰 거 있어요. 이거 큰 걸로 잡으세요. 이걸로. 새우 건강하네요. 아, 먹음직스러운데. 이 정도면 출하갖고 납두고 있었어. 아, 지금 예, 출하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전만덕 씨, 새우 맛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그 자리에서 한 마리 생새우를 시식해 봅니다. 살이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하고. 흰점 바이러스 걱정 없이 1년 내내 새우를 양식할 수 있다니 전만덕 씨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새우라는 건 바이러스가 항상 돌고 있거든요.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맞는 지역이 있고 안 맞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양식업자들은 고민이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내 아니고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하고 노지 하는 것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투자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저희가 지금 못 대드는 거지. 이게 보편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현재 새우 이외에도 몇 가지 어종을 바이오플락 기술로 양식하고 있는데요. 뱀장어에 바이오플락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성공. 올해부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뭐 색깔도 좋고 그다음에 이유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연산 채색과 약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약간 누런색 빛깔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조는 저희가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로 황복을 상업적인 규모로 대량으로 키우고 있는 수조인데요. 보통 황복을 양식할 때 황복이 원래 공식이 심하고 이빨로 서로 물어뜯고 해가지고 지느러미가 다 없어지거나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래서 양식하기가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빨 자르지 않고 키워도 많이 키워도 깨끗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이오플락이라는 환경이 자연하고 가깝고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잘 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노력 끝에 바이오플락 기술로 상업적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은 제품이지만 약간 비쌀 수밖에 없는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제품을 좀 이렇게 선호해 주시고 또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것이 이제 반대로 더 많은 기술 개발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품을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은 제품이 더 좋은 가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너무 값싼 것만
이렇게 찾으시는 것보다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노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는 마음이 좀 많아지셨으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광어를 먹으려면 모두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료에 도전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양식 기술을 개발하며 무조건 싼 것보다 친환경적인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광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미래도 건강해집니다.